이론과 또 정책에서 국내외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학자로서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전략과 남북관계의 미래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지난번에 제1회 대회 때 통일연구원의 김천식 원장께서 남한의 자유통일과 북한의 이익과 주제로 현 상황과 배경과 전망 그리고 대책을 아주 종합적으로 명쾌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회 오는 6월 11일에는 김영수 교수께서 후삼국 통일과 무력 거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시겠는데 이건 옛날 얘기 같이 들리지만은 사실은 역사라는 것이 옛날 얘기 동시에 현재의 이야기고 또 미래를 내다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김영수 교수가 가진 정치, 상황, 철학이 제시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통일 준비 프로그램의 출발부터 우리의 최고의 이론가와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상황을 설명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대단히 의미 있는 자유로 성장하고 이런 데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법조계 존경을 받는 여변호사께서 자리를 같이 해주셔서 상당히 뜻깊습니다. 우연인지 몰라도 내일은 우리 사법상의 중요한 판결이 있는 말이라 여변호사께서는 우리 통일 생각에 이렇게 동참해 주시는 것은 법조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정치와 행정 이것들이 서로 분야를 넘으면서 통합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야말로 글자는 천군만마라는 그런 계기입니다. 아시다시피 국내의 혼란이 거듭되고 있어서 사람들마다 이해가 안 된다. 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기존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뜻이 텐데 그 말은 엄밀히 보면은 우리 문명사가 하나의 경력을 경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혼란의 상당 부분이 역사의 반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특히 민주주의 위기라든지 자유무역 후퇴라든지 제국주의를 이상케 하는 질서의 붕괴라든지 이런 것은 15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줄 정도로 이것은 역사의 반동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변혁이라는 것은 작용을 하고 적용을 일관되게 하는 게 아니라 또 반적이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은 일시적인 반작용이 아닌가.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지금 정치 질서 혼란뿐만 아니라 국경화나 자원보관이나 또는 AI 기술의 정착이나 이런 것들이 새로운 가치관과 균형을 정립해야 되는 과제를 이를테면 전 인류가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혼돈이 그야말로 종교에서 말하는 종말을 앞당기는 현상인지 또 하나의 인류 이성의 새로운 도약인지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성이 역사를 빠르게 끌어갈 것이라고 믿고 특히 그러한 변혁의 한가운데 있는 한반도로서는 이 변혁을 겪어내면서 스스로 가진 과제를 풀어야 하는 아주 중차대한 시기에 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지식인들은 안정, 점진적이고 마찰이 적은 그런 이볼루션을 선호하지만 한반도와 같이 외세에 의해서 국제 질서의 변란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지어진 나라로서는 현상 유지와 안정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또 이러한 흔들림이 항상 그 위험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이 가져오는 변화가 어쩌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해보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통일과 통일에 이은 새로운 운명 또는 가치의 발신을 위한 계기로 삼는다면 한반도 한국의 역사에 새로운 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희망적인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 통일 생활은 영문 명칭을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조어를 유니피케이션과 이니셔티브를 합쳐서 유니셔티브라고 그랬는데 한반도 통일을 주도하는 전략을 제시해 보겠다. 또 그걸 위해서 준비해보겠다. 이런 뜻으로 이니셔티브를 제시했고 때맞춰 김정은이 통일을 포기했습니다. 이참에 대한민국이 통일을 주도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또 그런 질서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모이신 분들이 숫자는 대단히 많지 않지만 헌법재판소에 8사람이 나라의 운명도 가는데 여기는 뭐 적어도 28사람이 됐으니까 나라의 미래를 개척하는 충분한 만큼의 또는 현재 재판관보다는 제가 보기에 좀 지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나은 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해서 오늘 이 자리가 그런 계기가 되는 되기를 바라고 그것도 이 난리 중에 와주신 우리 동료생과 회원들께 감사드리고 발표를 해주시는 전진성 교수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박수로 질문했습니다. 오늘 이제 사후관세 요구가 이후로 여러 가지 경제 변화가 있는데 제가 경제나 또 법 관련 이런 지식이 아주 일천하기 때문에 지금 국제정치학에서 국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미국의 외교정책의 큰 변화들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동아시아 전략이나 한반도 전략 같은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발표라기보다는 토론을 위한 문제 제기 정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제는 이제 트럼프 정부의 한반도 전략인데 관세 전략 말고는 트럼프 정부가 지금 한반도에 대한 전략 구도를 명시적으로 내세운 건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 전략을 분석한다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이제 튀어나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관련 발언이라든지 또 이제 서서히 모습을 좀 드러내고는 있는데 트럼프 이행 정부의 대중 군사 견제 전략 그 속에서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에 대한 여러 언급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부분적으로 정책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남북 관계나 길게는 우리 통일 전략이 줄 수 있는 어떤 전략적인 공간이 있을지 지난번 그 2, 3, 5일 때 장관님께서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조 말씀도 계셔서 저도 이제 가면서 다시 좀 열심히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 반성을 좀 했었는데요. 통일에 대한 논의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통일 정세를 통일과 어떻게 연결시킬지 그런 고민도 다시 좀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부분에 이제 트럼프 정부의 외교 정책 얘기를 잠깐 좀 말씀드리고 북미 관계나 한반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미국 자체 얘기도 너무 흥미롭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해서 이따 토론 시간 때 미국 관련 말씀을 더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2달여 트럼프 2기 정부가 등장을 했고 그동안에 100개 이상의 행정명령으로 너무 빠르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나오는 대부분의 정책들은 그 작년 트럼프를 지지했던 헤리티지나 또는 미국이 연구소 등에서 나오고 있었던 프로젝트 2025라고 900페이지 넘게 굉장히 두껍게 나온 정책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고됐던 정책들을 사실상 하나하나 실행하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새롭다기보다는 예고된 정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그 내용이 상당히 알려진 부분은 있는데 그게 이제 막상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이게 굉장히 많은 충격과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취임 이후 180일 동안은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몰아붙이겠다 그렇게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름까지는 이런 소위 허니문 기간 그래서 의회도 반대를 좀 덜하고 국민들도 기대를 가지고 보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단임 대통령으로서 중간선거 이후에 이제 레임덕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차기 선거 준비로 들어갈 테니까요. 원래는 연임하는 미국 대통령은 2기 시작하면서부터 벌써 다음 선거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상적인 연임을 하는 연임 대통령이었다면 이제 레거시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간인데 굉장히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3선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엊그제 뉴욕타임스에서는 3선 얘기가 실제로 3선 프로젝트라는 의심도 약간 있지만 사실은 그 얘기를 띄움으로써 그 레임덕을 방지하고 공화당 내 그 창의 구도를 미연에 좀 방지해 보려는 그런 정치적인 계획이 더 강하다 이렇게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빠른 변화들은 하여간 굉장히 놀랍고 큰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이게 정말 효율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겠다 하는 게 첫 번째 말씀이고요. 아까도 이제 우리 원장님과 말씀드리 계셨는데 이 정책들이 일관된 목표를 가진다기보다는 상호 충돌하고 모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동맹을 때리면서 동맹에게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하려고 하는, 사실 동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가에 대한 지금 몇 가지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혼란은 우리뿐만 아니고,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은 어제 이코노미스트 기사에 나온 이제 분석 기사인데, 중국도 2기 트럼프 정부의 그 정체를 몰라서 헤매고 있다. 이게 트럼프가 혁명적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정말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될지, 아니면 1기 했던 거를 그냥 재탕을 하는 그냥 무례한 대통령으로서 그냥 남을지가 중국으로서도 판단이 정확히 안 선다. 그래서 그 중국 내부에서 굉장히 많은 디베이트가 지금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를 보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미국 내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 학교에서는 이 전략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이 패권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80년대 질서인데 굉장히 예외적이고, 미국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다른 국가에게 비네볼런트 헤저머니라고 해서 많은 시혜도 베풀고, 뭐 시장 개방하고 무역 적자를 끌어보고, 동맹으로서 안보 공공재를 제공하고, 그 대신 다른 국가들은 미국에게 굉장히 많이 협조하고, 특히 냉전 때 뭐 테러 전쟁기에도 공헌하고, 이런 일종의 딜이 있었던 건데, 미국의 힘이 약해지니까요. 미국이 더 이상 패권을 유지하고 싶은데 지금과 같은 기조로 가긴 어렵다. 그 패권의 경제적 기초가 굉장히 소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국가 부채의 이자만으로 따져도 미국 국방비 지출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 국방비가 800빌리언 달러 정도 되니까 뭐 천조죠. 중국이 뭐 250조 정도 얘기하는데 1000조 원을 국방비로 이제 써야 되는데 그만큼 이자를 또 내야 되고, 그래서 그 시퀘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예산 절감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사실 패권국으로서 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되겠다. 어떻게든지 좀 절약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한 돈이 나올 수 있는 모든 부문은 다 점검하는, 그래서 일론 머스크한테 더지라고 해서 정부 소율부를 창설하도록 해서 하여간 절감을 위한 무리를 하더라도, 근데 엊그제 기사를 보면 이제 트럼프가 그 머스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다 해가고 있다, 그 머스크의 임무는 거의 끝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걸로 봐서 정치적인 무게를 줄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패권의 경제적 기초를 재건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트럼프만 했던 것은 아니고 그 이전에 바이든도 했었고, 근데 그 방법이 훨씬 더 과격하고 특히 동맹국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운 것인데, 한편으로는 이해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존 볼튼이라고요, 그 1기 때 안보 보좌관 했던 분이 TV에 굉장히 자주 나오셔서 트럼프를 거의 매일 아주 원색적으로 비판을 하는데, 유럽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바이든 정부 때 유럽 동맹국에게 그렇게 미국을 좀 도와달라, 국방비 2%만 좀 써달라, 그렇게 좋게 20-30년을 얘기했는데 한 번도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와서 정말 그 러시아에게 유럽을 제물로 바친다는 얘기를 해야만 지금 독일이나 EU 그 재정 제한을 풀 정도로, 뭐 독일이나 유럽은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냉전이 끝나고 나서 세계의 유일의 경찰국으로서 패권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은 계속 해왔었는데, 트럼프 시기에 그게 훨씬 더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고 미국이 그럼 우리나라만 잘 살고 다른 나라에 대한 어떤 패권적인 권한이나 개입 정책을
포기하겠다. 보통 강대국이 되겠다. 패권이 아니고 그런 선거 전에 있었던 고립주의로 가겠다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럴 생각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전히 세계 모든 곳곳에 개입을 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패권국이 가질 수 있는 이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까 원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기축통화국으로서 가질 수 있는 단계적인 이익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핵무기를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동맹국에게 핵무기를 못 갖게 하면서 생기는 안보상의 엄청난 이익이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국제기구를 만들고 부수고 이걸 할 때 물론 다자주의에 기초하지만 굉장히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해안법 협약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가입하지 않고 CTBT 같은 그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도 만들어 놓고 자기는 가입하지 않고 많은 국가들이 요구를 하는데 그래도 미국이 이제 질서를 만들었으니까 이중 기준, 삼중 기준을 유지해도 미국은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패권을 포기하면 기축통화나 동맹국들의 핵보유나 이게 다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이익을 포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아직은. 따라서 그 패권국의 지위는 유지하되 그것에 필요한 경제적인 그 재건 정책은 동시에 해나가요. 따라서 지금은 만약 미국이 정말 이걸 잘해낸다면 트럼프 시기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 다음 선거에 예를 들어서 리버럴 패권 리더가 다시 나와서 그동안 미안했다. 이제 미국 경제가 다시 탄탄해졌으니까 다시 자유무역과 기축통화와 이런 정책으로 돌아가겠다. 동맹을 다시 좀 살펴주고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잘하면. 그리고 유럽도 그걸 원하고 있고 유럽 스스로 안보를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힘이 너무나 부족하고 이건 미국의 실제 많은 정치가들이 어떻게 해내느냐 하는 실천의 문제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트럼프의 기간 중에 나타난 여러 현상들은 나름대로 과거로부터 쌓여져온 논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게 마구잡이인 면도 물론 있는데 트럼프 개인 변수 때문에 미국의 시스템이 추구하고 있는 국가 목적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문제와 개입 간의 논리가 힘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은 이 지정학구도라든지 패권의 부활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사실 없는 분이고요. 볼튼의 대표적인 포인트가 트럼프 대통령은 스트래티직 마인드가 전혀 없는 사람이다. 이거는 그냥 미국 국민들을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주고 중산층을 재건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정치적인 레거시를 남기고자 하는 그런 나쁜 건 아닌데 원래 정치가나 국제정치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공화당의 원래 보수 주류 세력과 군 그리고 국방부의 주요 정책 결정자들은 미국의 이런 지정학 구도를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맞을 때도 있고 의견이 어긋날 때도 있고 그래서 1기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하고 싶은 걸 못했던 것인데 이번은 친정파로 관리를 채웠기 때문에 좀 나아지기는 해도 트럼프 대통령 개인 어젠다로만 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추구하는 방식이 아직 굉장히 권위주의화 돼가고 있고요. 포퓰리즘 기반으로 다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거를 볼 필요도 있고 반면에 이제 공화당이나 국방국무부가 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동시에 보면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조율될 것이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 미국 전체 국가 전략상 몇 가지 이제 그 프라이어리티들이 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외교 정책상으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 중국 관련 문서들에서
이런 논의들이 되고 있고 러시아는 그 핵강대국이긴 하지만 국력은 뭐 중국의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뭐 경쟁국이라고 보긴 어렵고 그 immediate threat이죠. 당장은 위협이 되지만 트럼프 생각이 충분히 인게이지할 수 있는 단계적으로 그런 대상이라고 보고 있고 이란과 북한은 둘 다 위협 세력이지만 이란은 중동 지역의 패권국이 될 수 있는 지역적인 강대국이고 반면에 북한은 뭐 그럴 능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같은 이 아웃로우 스테이트랄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도 이란은 굉장히 강경하게 대하는 반면 북한은 트럼프는 굉장히 이런 가난한 나라가 핵무기도 만들고 뭐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은 사실 그렇게 심각한 위협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예외적으로 대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제 이 네 나라가 크링크라고 해서 약자를 딴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이제 경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것만 보면 이제 트럼프 정부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여러 전략들을 그 핵심 논리에 따라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정책 추진들이 올해 중후반부까지 진행됐을 때 이게 순조롭게 진행이 될지 아니면 반격과 자초가 될지 최근 뉴욕타임스 이런 이제 리버럴 신문들은 2, 3개월 내에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문제들 국내적인 반발과 국외적 반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이제 다 갑론을박 중인데 그런 위험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 정책은 이제 오늘부터 굉장히 많은 분석이 나오는데 맞관세로 인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효과들, 또 인플레이션 촉발이나 그 주식시장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유권자들의 실생활 그 물가로 참을성의 한계가 어디까지 있지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건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이제 계시니까요. 근데 이제 실제로 약간 지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뭐 아주 과도한 인플레가 나지는 않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것은 견뎌야 되는 약간의 그 중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예상을 했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국정 효율화 예를 들어서 USAID나 그런 그 의회를 통해서 세워진 기관을 행정부가 폐기하는 것에 대한 위헌 소송들이 시작됐는데 그게 위헌으로 판명이 날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헌정상의 위기로 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 이런 분석들을 이제 미국의 법률 전문가들이 하고 있고 실제로 이게 이그제큐티브 오더라는 게 지난번에 이제 미국 정치하는 미국 학자들한테 물어봤더니 명확한 한계가 어디까지다 이런 법률적 해석이 자기네들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헌법상으로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여기까지다라는 사전에 합의된 선이 없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19세기 법까지 가지고 와서 베네수엘라 얘기할 때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법률상 논쟁이 앞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유럽 동맹국들의 반발은 뭐 이미 엄청나서 그 여론조사에 보면 유럽인들 반 이상이 미국을 적대국으로 생각합니다. 어제 뭐 뉴욕타임스 기사도 미국의 동맹국들이 반미 전선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낼 정도로 그걸 트럼프도 알고 있다. 근데 실제로 우리 국내에 있는 저 유럽 대사관이나 이런 데서도 한국과 유럽의 이런 새로운 질서 속에서 협력 이런 걸 굉장히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이런 미국의 동맹국들이 이탈하거나 또는 미국의 상당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도 일정 기간은 유지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여부도 아직은 불투명하고 레임덕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볼 때 이렇게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은 미국 내에 이런 트럼프의
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정치적인 구심력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도 굉장히 무력하고요. 그래서 정말 이 미국 국민들의 그런 아픔, 중산층의 어려움 이런 거를 잘 이해하는 정치적인 중추 세력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잘못됐고 이렇게 가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거를 만약에 지적할 수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뭐 그러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속에서 동아시아와 대북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한반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대북 정책이 가장 당연히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대통령이 그 정상회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 간의 고위급 접촉이 굉장히 제한돼 있고 오히려 북한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어서 이게 뭐 북미 정상회담이 한미 정상회담보다 먼저 열리면 어떡하냐 이런 고민들도 있을 정도로 실제로 북미 정상회담은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눈앞에 부딪힌 과제이기도 하다. 이건 뭐 우리 원장님께서 제가 뭐 잘 모르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나온 자료로만 보면 우선 그 관찰되는 거는 미국 정부가 북한이나 북핵 문제의 우선순위를 높게 잡고 있지는 않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높게 잡을 수 있지만 국무부나 국방부 차원에서는 북한의 중요성, 한계력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낮은 순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동시에 트럼프 2기에 북한 문제에 대한 어떤 바텀업 리뷰가 있다는 증거는 없다. 아직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어젠다만 있고 정부 차원의 대북 정책의 어떤 줄기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국무장관 미국 루비오 장관이 이제 청문회 때 인사청문회 때 핵 문제는 북한의 독재 체제라는 정치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깊이 리뷰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게 아직 실현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완전한 비핵화 목표는 계속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해서 미일 정상회담 때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게 공식 목표로는 확인이 되고 있지만 이제 협상 시작 단계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을 시작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뭐 헥세트도 그렇고 북한의 비핵화란 말을 직접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뉴클리어 파워라고 오히려 얘기를 해서 그거는 북한의 핵무기 공식 지위를 인정했다고 보기는 뭐 전혀 어렵고 그거보다는 협상 재개를 위해서 그 북한의 협상 테이블로 나오기 위한 여러 가지 발언 정도로 듣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이 시작된다. 그걸 이제 국무부나 국방부가 어떻게 볼지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겠다고 하면 뭐 할 테고 뭐 일정한 접촉이 지금 있다는 뭐 그런 소문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벌써 여러 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추진은 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게 성공할 것인지 우리의 대북 정책에 어떤 효과를 남길 것인지 길게 4년 정도는 걸려서 그거를 잘 생각을 해가면서 이런 그 움직임들이 우리의 정책에도 도움이 되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이제 북한의 관광지 개발이라든지 가자 모델이죠. 아니면 광물협정과 같은 우크라이나 모델 이런 경제적인 접근을 통한 북미 관계 개선도 있을 거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어프로치하고는 굉장히 다른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어프로치와는 별개로 미국이 한반도에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이해관계라는 것은 명확하게 몇 가지가 있는데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단계로 가고는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제재 기술이나 SLBM 이런 게 한참 남았지만 그래도 그걸 상정한 억제 정책,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억제 정책, 이 바이디나이 미사일 디펜스죠. 그래서 실제로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갖춰가고 있고, 뭐 지금 뭐 골든돔인가요? 그런 것도 한다고 하고 있고, 뭐 보복은 물론이고, 따라서 억제 중심의 사고로 상당히 가고 있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대비를 한 거죠. 그러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놓되 중간 단계에서는 군비 통제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 군비 통제와 비핵화는 상호 배타적인 목적이라고 교과서적으로 되어 있지만 북한의 경우는 이제 비핵화의 궁극 목표와 군비 통제라는 중간 목적 사이에 공통점을 찾아가려는 노력도 있다. 그 군비 통제를 군축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군축은 사실 상대방의 핵무기 지위를 인정하고 비핵화의 목표를 버렸을 때 보통 쓰는 용어라 군비 통제와 비핵화의 결합이라고 부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미국은 실제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비확산 질서는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뭐 그러면 한국도 핵을 가져라 이런 식의 인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처음 말씀드린 미국의 패권적 이익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여전히 미국은 확장 억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한국의 안보를 지키는 것이 미국에게도 유리하다는 생각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은 이제 구조적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제 또 하나 나오는 주제가 중국인데요. 중국 견제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딜레마가 있긴 하지만 중국 견제에 대한 트럼프 2기 정부의 커미트먼트는 굉장히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북미 협력을 더 끌고 나가서 중국 견제의 축으로 북한을 좀 활용해 볼까? 지금 이제 리버스 키신저라고 해서 러시아하고 잘 지내서 중국을 견제해 볼까 이런 생각을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중러 관계 워낙 지금 좋기 때문에 또 푸틴도 그걸 알기 때문에 나보고 중국 견제를 하라고 얘네가 잘해주는구나 이런 생각 자체를 푸틴이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렵다. 근데 북한은 과연 대중견제에 유용한 어떤 자산일까 미국 입장에서 아직 거기까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생각도 뭐 북한 스스로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 중국 스스로는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따라서 그것도 고려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 미중 전략 경쟁 속에 북미 협력이 가지는 지정학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의 대북 정책과 미국 정체의 대북 정책은 다르다. 그거를 북한도 알기 때문에 2, 3년 전인가요? 김여정 7월쯤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너무 잘 지냈는데 그것만으로는 아니었고 미국 전체가 북한을 인정해야 북미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런 경향이 있었었는데 뭐 맞는 말이죠. 그런 면에서 그 미국 내의 입장 차이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이 되고 미러 관계가 좋아진다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몇 가지 요인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유럽도 좀 혼내주고 푸틴하고의 개인적 관계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있고 중국을 견제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좀 있고 또 광물 협력이나 그 밖에 경제적 협력의 여지도 있기 때문에 휘토리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러가 관계가 좋아질 부분은 있다. 유럽이 이제 그 희생이 특히 우크라이나가 희생이 되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아도 이 국가에게 특별한 지금 손해가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휴전협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에 대한 논의 가능성, 그리고 북한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로부터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계속 이제 협력을 추구할 때 푸틴 대통령이 그러면 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잘해서 북미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가자 할 푸틴의 중재자 역할에 대한 논의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지는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5월 그 모스크바 전승절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을 할지 요즘에 많이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다자회담이기 때문에 안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미 글로벌 플레이어가 됐기 때문에 유럽 국면을 흔들 수 있는 굉장히 민주산업 새로운 여러 가지 역할을 도모한다면 그런 계기 속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을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될지는 이건 사실 정책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트럼프 변수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보면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정책이 사실 시작된 건 트럼프 1기 때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바마 때는 왜 아시아 리밸런싱이라고 해서 2013년 캘리포니아에서 오바마 시진핑이 만나서 좀 잘 지내보자. 신형대국 관계라는 것도 만들고 많이 협력을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남중국해 이런 데서 중국이 굉장히 강압적으로 나오고 공화당이 오바마에게 거 봐라 결국 속은 거다 시진핑한테. 그러면서 트럼프 정권이 등장하고 주로 경제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력을 했지만 중반부 이후에는 군과 국방부의 입김이 강해지면서 미국의 본격적인 군사 견제가 시작된 게 사실 트럼프 1기였기 때문에 트럼프 2기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과의 개인적 관계 속에서 협상도 할 수 있고 경제적인 양보를 얻어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이제 그게 하나 있고요. 아까 말씀처럼 미국이 경제 효율성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에이드도 깎고 이번에 미얀마 지진 때도 뭐 중국은 엄청난 물량으로 도와주고 있는데 얘네들은 아직 패키지도 못 꾸리는 미국은 그 공간을 다 중국이 차지할 수 있는 것도 맞는데 미국 생각에는 일단은 어쩔 수 없다. 지금 미국이 패권의 경제적 기초를 확인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엄청난 나중에 나쁜 효과를 가질 수도 있는데 미국으로서는 그럴 여유가 사실 없고 바이든도 사실 그렇게 하진 못했어요. 말은 한다고 했지만 액수를 보면은 왕이 부장이 바이든 정부의 동아시아 동남아 국가들 지원 액수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게 정말 중국이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에 매달리지 말고 이제 경제를 재건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많은 대중 전략에 어려움이 있다. 트럼프 리스크도 있고 이제 글로벌 사우스들의 동향도 있고 세 번째는 아직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체계적인 전략이 완비되어 있지는 않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어느 시점인가 이제 트럼프나 루비오가 대중 전략 연설을 하겠죠. 그래서 지난 정부 때 3C 전략이라고 해서 대화와 협력과 경쟁과 충돌 이 세 개를 같이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인베스터 얼라인 컴피티 이런 얘기를 블링켄 장관이 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아마 곧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전략이 좀 체계화된 형태로 나올 것 같다. 특히 이제 관세 문제가 좀 정리가 되겠네요. 그 내용에 이제
그 가장 실마리랄까 하는 문서가 나온 게 엊그제 한참 나왔던 이제 국방부가 내놓은 이 인테림 내셔널 디펜스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헤드세스가 9페이지짜리 보고서를 국방부 내부에 회람했는데 그게 흘러나와서 대부분의 언론이 커버를 해가지고 내용이 나왔는데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핵심은 중국이다. 모든 그 미국의 국방 전략의 우선순위는 중국이다. 뭐 러시아, 북한이란도 사실 굉장히 줄어들고 그리고 대만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침략을 막기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거부하는 전략. 이거는 그 정책 차관이 된 엘브리치 콜비가 아시잖아요. 그 양반의 그 책 그리고 뭐 청문회 자료 이런 걸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는 함의는 동아시아 동맹국들, 뭐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이미 헬세스 일본, 필리핀 방문으로 이 중국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그 애니미인지, 군사적 애니미인지를 미국이 누차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필리핀도 그렇고요, 주한미군도 그렇고 한국에 대한 요구사항도 이제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는데 한국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들이 상당히 진행이 돼가고 있고 우리에게도 곧 논의가 올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대만 문제나 중국에 대한 군사 견제에 있어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곧 이제 중국이 할 것이다. 아마도 뭐 내일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이 한두 달 내에 열린다면 핵심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국 문제일 것이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자리가 어디냐 하는 이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한미 동맹과 우리의 대미 정책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요구는 항상 있어왔지만 굉장히 강하고 전략적인 입지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중국이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지 그래서 굉장히 유심히 보는 게 그런 속에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어떤 생각을 할지와 한미 동맹이 변화될 게 거의 확실하니까요. 그래서 그 주한미군의 특히 역할, 주한미군이 대북용이 아니고 대중용으로 기능을 재편할 때 중국이 이제 어떻게 그거를 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중국도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주한미군 측에서도 공국에 그런 요구가 오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국과 어떻게 협의를 해나갈지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굉장히 잘 처리해야만 그래서 미국의 핵 확장 억제에 대한 어시런스도 계속 받고 협력도 해가면서 중국에 대한 또 우리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잘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이제 북한의 전략적 선택이 어떨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따가 우리 여기 통일부 박사님들과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러시아가 중요하긴 한데 길게 봐서 장기 후원자로서의 국력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추측이 좀 있고요. 중국은 뭐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이긴 한데 북한을 견제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북중 관계가 지금은 굉장히 안 좋고 그렇게 되어 있고 북미 정상회담이 있다면 2018년처럼 중국이 또 여러 손을 내밀겠지만 두고 봐야 될 부분이 있다. 그리고 정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결국은 신냉전이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으로 가는 길이다. 미국과 지내는 것만이 북한도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정말 할지 그랬을 때 2018년, 19년에 실패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것을 조기에 얻어내고 리버설을 하더라도 그런 속에서 이제 우리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게 과연 우리에게 좋은 건지 우리가 그 문제에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우리의 이제 전략과 과제인데요. 그 미중 전략 경쟁이 더욱 심해지고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압박도 심해지는 상황인데 이런 미국의 정책이 유지될 수 있다고 저는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패권 전략의 핵심은 동맹국들에게 많은 어드밴티지를 베풀면서 특히 안보에서 경제에서는 양보를 얻어내고 뭐 85년에도 그랬고 우리 레이건 때도 한국 무역 압박도 있었고 그런 이 안보적 공공재를 제공하는 대신 경제적인 양보를 협력에 의해서 얻어내고 동맹의 입장을 잘 반영해야만 미국의 패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기로 봐야 된다. 조정이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런 그 조정은 닉슨 때도 있었고 우리 뭐 아는 것처럼 치사단 철수하고 막 했던 또 90년대 초반에도 있었고요. 냉전 끝나고 나서 주한미군도 줄였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미국한테 그 얘기를 잘해줘야 된다. 이게 미국이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갈 수는 없다. 동맹 입장에서 또 미국을 설득하는 논리도 굉장히 잘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일정 수준은 미국의 리더십 회복에 필요한 도움을 어디까지 줄 수 있는지 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프리라이더가 아니다. 여태까지 굉장히 많은 컨트리뷰션을 하는 그 컨트리뷰터였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벗겨먹었다, 리버프 이런 걸 쓰잖아요. 우리가 서커였다.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볼 때 그런 거를 잘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중국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어렵고 장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미국한테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려면 우리의 대중 정책이 굉장히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된다. 한국은 중국을 어떻게 보고 있고 한중 관계의 정말 본질이 무엇이고 이런 거를 잘 설명하면 대중 정책에서도 역할 분담이 가능한데 미국이 좀 불만스러워하는 게 한국 정부는 그 중국 얘기만 나오면 한국의 입장을 명확하게 미국한테 표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중국하고 한국이 너무 가까워서 이런 얘기를 안 하나.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이제 동맹 간에 그 중국 문제에 대한 전략 대화와 아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근데 우리 정부가 뭐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중국에 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제 미국은 그 바이든 때 차이나 하우스라고 해서 정말 그 최고 전문가들을 국무부 안에 태스크포스를 뒀는데 우리는 외교부에서도 사실 중국 정부와 국제거의의 비중이랄까 이런 게 굉장히 적고 이게 한중 관계는 특이한 게 현안이 많지는 물론 많지만 현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한국이 중국을 적대시할 수 없다는 건 미국도 너무나 잘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게 일본하고는 다르다. 동중국해 문제나 당사자성이 떨어지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그래도 나름대로 입장을 명확히 해줘야 대화가 되는데 그게 좀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고 이제 중국 문제는 앞으로 계속 다가올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 분야 이제 갈등은 뭐 이제 이미 시작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북한 문제에서 이렇게 이제 4년이 앞으로 트럼프 이기 때 지나가면 4년 후 남북 관계의 모습이 어떻게 돼 있을까 그거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코리아 패싱이라든지 그 북미 정상회담 문제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굴곡을 거치고 나서 남북 관계 개선을 어떻게 할지 특히
미국이 이제 이번 그 보고서에서도 그런 그 논조가 있는데 우리는 중국을 대하기 바쁘니까 각각의 로컬한 문제는 알아서들 하라. 그래서 이제 한반도 문제는 한국이 좀 알아서 하고 우리는 중국 상대하기도 바쁘다. 그런 미국의 입장 속에서 전략적 공간이 넓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다뤄야 될 부분도 있지만 미국이 이제 더 이상 큰 부분만 챙기고 트럼프는 약간 예외지만 앞으로 점점 더 남북 문제를 못 챙기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한테 잘 설득을 하면 미국도 그렇게 하자 이럴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그 통일을 향한 우리의 전략적 노선이 중국한테도 꼭 나쁘다고 생각이 안 되면 중국도 북한 관리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뭔가 그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도 그 공간을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려면 우리의 외교 전략과 대북 전략 사이의 그 조율이 굉장히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핵이나 북한 문제가 더 이상 한국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국제 문제가 됐고 이중 문제고 그런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있고 아까 정환이 말씀처럼 적대적 국가론이 그건 북한의 이제 집권층에서 북한 주민들의 생각 그리고 우리 뭐 학생들도 오늘 와 있지만 그 한국 내에서도 이미 두 국가론이 상당히 자리 잡고 있잖아요. 평화 공존 속에 두 국가론. 그래서 통일보다는 공존을 택하자 이런 논의들이 있고 젊은 세대들의 통일 비용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통일 의지를 이제 새로운 당위론에 기반해서 민족 당위론이나 뭐 경제 편익론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선 그리고 외국도 통일될 거라고 점점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북핵 보도 하나 이런 상황 속에서 등록관계 이런 걸 뚫고 새로운 통일 정책 비전을 계속 제시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모든 행정부가 통일 방안들을 다 손을 보지만 굉장히 전향적인 좀 시대에 맞는 그런 통일 의지 그러니까 이런 실제 전략적 공간과 새로운 정책 비전을 어떻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아주 막연한 희망이긴 합니다만 그런 정도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국의 선택지에 대해서도 방향을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질문을 열기 전에 오늘 참석하신 여 변호사님 인사 겸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 제가 뭐 시간이 짧아서 말씀드릴 건 없고 저는 이제 검찰에서 나온 지가 이제 2년 한 6개월쯤, 2년 한 3개월쯤 됐습니다. 아직은 사회 초년생인데 좀 법조에 머물 때 제 시각을 좀 더 넓게 그래 발전이나 나중에 우리 향후 우리 후세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삶을 살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이렇게 또 하나씩 오신다고 해요. 흔쾌히 너무 저는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저도 조금이나마 미를 하나만 모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생각 우리 회원의 좋은 기회를 주시고 여기 이제 우리가 다 같은 백그라운드를 가졌지만 사실 또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경험과 지식의 배경이 큽니다. 경제 이봉기 장씨는 유럽의
실제로 먼저 외교 중심 사회학 지역주 외국에서 북한하고 맞닥뜨려 본 동경의 사람들 자리에 같이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기 시작하면 며칠 해도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일단 이제 제기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참고로 하루 전에 독일 친구한테 현지에서 한국어를 소개했는데 그런 거 여러 가지 써놓고 나서 하여튼 트럼프가 미성숙하고 어리석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잔뜩 써놓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결론적으로는 이른바 웨스트 서방의 질서가 대단히 위대한 미래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제 두 가지 이렇게 얘기하고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인용했어요. The time is out of its joints. 셰익스피어가 햄릿에서 행동을 했는데 이 시대에 대해서 특히 유럽 사람, 유럽의 지식인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실망하고 반발하고 이런 것 같아요. 난 또 얼마 전에 프랑스의 은퇴한 기자로부터 노동대에서 편집장을 했는데 트럼프에 대해서 트럼프는 그렇다 치고 많이 그렇다 치고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 사람들은 뭐냐? 근데 내가 들어볼 쪽으로 나보고 치니까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또 이렇게 무례하진 않았다. 이런 식으로 썼대요. 히틀러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트럼프가 한 것만큼 무자비하게 루드하게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미국 사람은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그 사람 말에 나한테 좀 도대체 서방의 지식인들이라는 뭐하냐? 트럼프를 어떻게 비위 맞춰가지고 피해볼 고민을 하지? 도대체 미국 지식인들, 서방 지식인들은 뭐하냐? 그 사람 프랑스 여자인데 히틀러가 난리칠 때는 독일의 지식인들이 전부 히틀러를 비판하고 버리고 미국으로 갔다 해요. 그때 간 지식인들의 수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미국 교수들은 뭐 그런 월급 잘 받아먹고 잘 지내는 것 같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나한테 그 교수 당신은 뭐하냐? 이런 그 기자예요. 여자 기자인데 나하고 같은 연배인데 그렇게 그런 게 있더라. 내가 이제 소식을 전한 소식을 유럽의 반발, 실망 이거는 거의 그게 다예요. 그냥 제가 우리 배 교수님 제가 평소 때 정말 궁금했던 마침 오늘 여기 전문가를 만나셨으니까 저는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정학교 위치를 보면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에 딱 끼어 있고 거기에 세계 최고 악당인 북한이 위에 또 딱 버티고 있는 그런 데서 외교적으로 정말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우리 외교 정책을 보면 한때 문재인 정부터 얘기를 했지만 경제는 중국하고 잘 지내야 되고 안보는 미국하고 잘 지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사실은 중국은 심심하면 한국을 쥐어갖고
미국은 한국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고, 근데 우리가 정권을 야당이 잡든 여당이 잡든 누가 잡든 간에 한국의 확고한 외교의 그 기조라는 방향이 정립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본다면 결국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를 우리 외교에, 미국 한미 동맹을 외교에 가장 기본 바탕을 두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중국과 보이징 박을 잘 만들어 나가고 일본, 러시아 잘 지내가는 것을 대외적으로 분명히 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 외교의 기본 방향은 한미 동맹이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거 아닌가. 우리 정부가 지금 그걸 굉장히 허리하고 있는 걸 애매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불안하고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안미경중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느끼는 거는 한국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 대부분의 국가가 중국과 경제 관계가 긴밀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중국의 외교가 중국 주도 질서가 됐을 때, 오늘도 상하이에서 나온 직후에 중국이 1분짜리 동영상을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 주도했던 세계가 어떤 모습인지 이렇게 쭉 막 보여주던데, 이번이 탄압하고 미국 내에 폭동 나고 이런 거를 쭉 편집해가지고 미국이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데, 중국이 2010년경부터 해왔던 이제 여러 가지 울프 워리어라든지 남중국해에서의 내용들 1대1로 해서의 부채 더 너무나 많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실익적인 차원에서 중국하고 경제 관계를 유지하려는 국가들은 있지만, 중국이 생각하는 질서에 온전히 동의하는 나라는 유럽은 거의 이제 없어진 것 같고, 그것들 겪어봤기 때문에 동남아의 말레이시아나 몇 개 국가는 그런데, 따라서 이제 안보나 질서 문제에서 중국 편을 드는 나라가 아직은 굉장히 적다. 근데 경제만 놓고 보면 어떠냐 하는 건데, 그 나라마다 경제적인 구조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요. 한국 경우는 대부분의 전 경제 전문가는 아닌데 한중 간의 경제 협력 구조가 이제 상호 의존적인 거에서 굉장히 경쟁적인 거로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 시간 문제여서, 지난번에 최태원 회장님 무슨 말씀을 드렸는데 헤어질 결심은 이미 됐고, 약간의 시간을 확보해서 한중 경제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다이버시피케이션이죠. 그거를 확보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하나고요. 미래의 경제는 결국 이제 신기술 영역인데, 그거는 미국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AI나 퀀텀, 바이오나 이런 분야. 그래서 듣기에는 그 한미 신기술 파트너십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핵무기를 가질래, 신기술을 가질래, 그러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기술 협력이 지금 중요한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미 경리가 중심이 이미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를 망칠 수 있는 스포일러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우리가 중국이 외교적으로 버틸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의 대중견제용 역할 이런 거를 아주 비공식적으로 논의를 해나가야지, 사드 때처럼 되게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면 중국 입장에서도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한 외교적인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도록 이게 이제 한중 관계 관리랄까 그런 부분이어서 국익 차원에서 보면은 한미 동맹을 유지해 나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미국 주도 질서가 갖고 있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전 요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유럽은 이미 아까 장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해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다행히도 중국이 있어서 미국이 동맹국들을 계속 지지해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유럽은 그러니까 방기의 위험이고, 우리는 이제 미국의 대중 전략이 연루될 위험이기 때문에 위험의 성격이 좀 다른데, 그거를 관리하는 것도 큰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미 경중이나 이런 얘기는 굉장히 올드한 이제 패러다임이 되버려서 그런 것
걱정보다는 그 미국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잘 해나갈까 그게 좀더 그 정권 차원을 넘어서 한국이 지향해야 될 외교의 기본 방향 내지는 방침을 20, 30년 시기를 잡아가지고 만들어줄 수는 없나요? 외교적으로? 한국의 기본 외교 방향은 이거 하는 걸좀 가이드라인 좀 만들어줄 수 없나요? 요즘 제가 느끼는 거는 그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지금 위기를 겪으면서 초당적 외교를 위한 목소리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양쪽 진영에서 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때 뒤집혀버리면 그 새로 등장한 정권도 이 이전 정권을 비난하면서 등장했으면 자기가 하는 얘기도 뒤집힐 거라는 거를 상대방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게 누구한테도 득이 안 된다는 걸 이제 좀 경험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지식인이나 정책 결정자들이 여러 차원에서 좀 지속 가능한 초당적인 외교 활동을 만들자는 노력이 있는 것 같고 어제도 이제 그런 모임이 하나 있었는데 그런 건 이제 좋은 현상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보수는 친미고 진보는 반중이고 친중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우리 보수도 미국의 트럼프 정권 이후로는 굉장히 이제 미국에 대한 경계심이 좀 생겼고 우리의 진보는 친중 입장을 취할 수 없는 국민적인 반중 감정이 전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국제 정세 자체가 단순한 친중 친미 구도를 깼고 트럼프 스스로도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행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진보 보수가 어디가 좋다 이런 걸 떠나서 그 구도에 갇혀 있으면 이미 그거 자체가 국제 정세에 굉장히 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구도가 아니다. 정말 이 국가의 구도를 넘어서서 새로운 질서를 누가 더 잘 만드는데 그 깃발을 드느냐 좋은 데 있고 그런 문제라 우리도 빨리 그 말씀처럼 그 초당적 외교는 물론이고 그래서 그 예전 싱가포르 총리들 발언 보면 미국도 비판하고 중국도 비판하면서 중경국이 원하는 질서는 이런 거다 하는 걸 굉장히 정말 좋은 연설로 이렇게 하면 지금 정보화 시대에 다 그걸 보거든요. 야, 저 나라 지도자 얘기가 정말 맞구나. 힘이 없더라도. 엊그제 이제 프랑스 지난달에 상원의원인데 클로드 말뷰라는 분이 연설을 했어요. 근데 그 유튜브에서 우연히 봤는데 그 프랑스 연설이었는데 영어로 번역됐는데 트럼프 욕을 이제 많이 하고 근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연설을.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소개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이미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될 정도로 본인도 나중에 몰랐다. 내 연설이 이렇게 글로벌하게 퍼지죠. 그러니까 한 명의 좋은 연설이 이제 전 세계를 설득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하다. 아까 그 장관님이 미국의 지식인들이 뭐하냐 이런 말씀하신 거고 저는 똑같이 느끼는데 미국의 지식인이 아무 말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에 대해서. 미국 학계가 사실 거의 죽었다고 볼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아무런 설명과 대안이 없는지 우리가 그걸 극복할 수 있다면 진영들이 대결이 좀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다음 질문. 제가 네. 저는 좀 앞으로 한중 정상회담이 된다면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92년도 한중 수교의 합의가 한국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이해한다. 그리고 중국은 한반도의 국적 평화 통일을 지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계속 관철시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북한이 지금 이 국가론을 제기한 이후에 중국이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중 정상회담 합의문에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뭐 미국하고도 이제 반영되는 문제이지만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할지 그리고 어느 정부가 이걸 우리가
만약에 중국이 그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지지한다는 그 문구를 넣을 수 없다면 우리도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뭐 넣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딱 버텨야 되는데 그걸 이제 좀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그 이제 트럼프 대정책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저는 트럼프가 미국의 전략에 있어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한 50여 년 동안 중국과 전략적 협력 또는 미롤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트럼프 들어와가지고 이걸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중국을 수정주의 국가로 규정을 하고 이걸 힘으로 제압을 하겠다고 한 게 이제 일기이고 그게 어떻게 이제 바이든까지 이어져가지고 왔기 때문에 트럼프 2기에 들었으면은 더 강력하게 명확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을 그 제압하고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 군사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 디리스킹을 시켜가지고 중국을 경제적으로 이제 그 파산시키는 그런 게 돼야 이게 가능한 문제인데 중국을 디커플링 하기 위해서는 서방 진영이 전부 이제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하는 걸 보면 전부 조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 그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적으로 계속 강하게 나갔을 때, 번창한 국가가 됐을 때, 과연 세계 모든 나라가 미국이 요구하는 전략적 이익에 협조를 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의문이 되는데 과연 그게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다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둘 다 제가 대답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앞에 부분은 제가 생각을 좀 하나의 중국과 정치적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말씀처럼 그 통일 지지 발언도 중국이 없어졌고 비핵화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때문에 이 얘기가 이제 없는데 그거를 걸어서 하나의 중국 정책, 대만도 수결한다거나 있는 그 인계점으로 갈 수 있을지 그거는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이게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그 경제 문제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바이든 때는 미중 무역은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그 신문 같은 거 보면은 유튜브에 중국 수입품 없이 하루 살아보기 뭐 이런 거 단 하루도 못 살거든요. 너무 많은 소비재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체적인 구도는 그 일반 무역은 유지하고 바이든 때 디리스킹 패러다임이라는 게 이제 안보와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그 스몰 야드 하이펜스만 디커플링을 하는 거였는데 이번 정부 이제 라이트하이저 아직은 이제 지금 없지만 이 양반은 스트래티직 디커플링이라고 해서 그건 물론이고 이제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하는데 그게 이제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놓고 너무나 많은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갖고 있지는 않고 기술 영역도 그 AI 디커플링 같은 걸 하는 게 이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딥시크가 나오고 그게 뭐 지금 중국 내 12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국 그러니까 더 좋은 모델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신기술 디커플링이 중국의 국내화 아주 수로가 싼 국내화를 촉진시켰다는 것도 있어서 미국은 방향을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포괄적이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발제를 주신 정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세 가지만, 큰 주제하에서 세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물론 이제 미국이 협상을 할 가능성, 시작할 가능성도 낮다. 또 성공할 가능성도 약간 의무시된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이제까지 트럼프의 대통령 언급이라든지 봤을 때 하려고 한 노력이 엄청나게 나을 것 같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트럼프 1기 때는 우리 문 대통령께서 중재자 역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제2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북미 협상을 추진할 때, 미국 협상을 추진할 때 우리 현재 보수 정부, 우리 정부는 어떤 정책적 입장을 취해야 할지 그걸 한번 우리가 한번 정치 포지션 어디로 잡아야 할지
그러기 때 반대를 할 미국이 유출한다고 반대 입장에 서야 되는지 또 사실 또 우리 계속 지금 보수 정부에서 반대 입장에 선다면 이제까지 김정은의 태도로 봤을 때 남북 관계에는 절대로 관계 공간이 열리지 않고 결국 관계 공간이 열릴 수 있는 열쇠는 미국 간의 어떤 그런 마음이 공간이 열리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그러고 해야 될지 그러면 보수 정부로서 지금까지 위기 정부 취한 스탠스에서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그 로드맵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할지 하나의 의문이고요. 둘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만약에 트럼프가 비핵화를 만약에 목표를 하지 않는다면 트럼프가 왜 굳이 저렇게까지 북미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는지 김정은과 그렇게 러브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지 사실 좀 의문입니다. 비핵화를 목표하지 않으면 그렇다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이라는 것은 그에 봐서는 이 본토에 닿지 않는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를 방지하는 것 하나. 다음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중 견제에 북한을 이용하는 것 하나. 사회방 오늘 발제에서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어떤 강물 자원 이용, 강물 이용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 뭐 이런 건 내놓고는 굳이 한다면 뭐 미국 간의 관계를 수혈했다는 그런 정치적 레가시, 심볼리즘 같은 그런 상징성 얻는 것 이외에는 별달리 얻는 것이 없는데 왜 저렇게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에 시작하는지 그게 제가 좀 의문이고요. 세 번째 의문은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의 공간이 열린다면 교수님께서 핵 군비 통제 거기 인테림으로 단계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그건 지난번 그 미국 1차 그 입장에서 그 파국이 왔을 때 그때 몬춘 지점이 뭐였냐 하면은 영변 포기 하자라는 거고 미국은 영변 포기 플러스 알파 그걸 그랬다고 영변 포기고 나머지 알파를 남겨두면 사실 그 핵군비 통제 그 단계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미국이 자기 자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제2차 미국 협상을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걸 동조하게 되면 우리가 40년 동안 지켜왔던 북한 비핵화 그후에 우리 정책 입장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정면으로 다시 대항하기에도 상당히 역할이 있을 것 같고 그러한 미국이 핵 군비 통제를 가지고 매요를 해서 협상이 진행했을 때 우리가 전체를 취해야 할 정책적 포지션이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인지 그 세 가지는 좀 이런 생각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너무나 핵심적인 질문이시고요. 여기 전문가들이 계셔서 이따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트럼프는 반드시 한다고 누구나 믿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조세균 대사하고 그 1대1로 토론할 기회가 있었는데 북미 정상회담은 matter of time이다. 한미 의원 연맹 공개된 자리였는데요. 왜냐하면 19년에 못 이룬 개인적인 어젠다이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거 하나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코리아 패싱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앞뒤로 여러 가지 한국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외 동맹 부분도 그렇고 이제 북한 문제가 잘 풀리더라도 그렇고 그 됐을 때 이제 우리 자세는 문재인 대통령 때의 북한이 느꼈던 거는 뭐 문재인 느끼시지만 결국 그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할 능력이 없다는 거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미국을 움직여서 북한이 원하는 걸 받아내는데 한국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한미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열렸을 때 결국 북미가 하고 싶은데 한국을 최대한 배제하고 특히 북한은 그랬을 때 한국이 없이는 미국이 말을 잘 안 듣는구나. 한국이 그만큼 미국에게는 항상 중요한 파트너라는 인식을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때 한미 관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야만 우리가 배제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거는 북한 문제를 놓고 한미 간에 합의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처럼 중국이나 경제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지도자 간 관계, 트럼프 정부가 굉장히 중시 이게 다 잘 돼 있어야만
북한 얘기를 할 때 그 한국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질문을 트럼프 스스로 한 번이라도 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별로 이게 얼마나 안중에 있을지 이게 좀 걱정인 것 같고요. 제일 두려운 거는 그 과정에서 한국의 그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안보가 위협받으면 그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핵 확장 억제도 약화되고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핵 위협이 그대로 보존되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옵션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뭐 핵무기를 만들어도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핵 확장 억제에 대한 명확한 어슈런스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면서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이 훈련 중단이나 전략자산 배치 이런 게 협의가 되면 대단히 위험하다. 그거는 뭐 정말 생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야 되는 문제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트럼프가 왜 이렇게 연연해 하는지는 이미 말씀하신 것 같아요. 광물, 국내적인 안보 위협, 그다음에 정치적 레거시. 그러니까 그렇게 비핵화에 대한 생각 없이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여러 정책에서 이미 확인된 바이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이다라는 걸 먼저 두고 가는데 흥미로운 건 그 우크라이나의 광물 협정이 너네에 대한 안전 보장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민간 기업들이 들어가서 광물 협정 시행하려면 땅도 파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러시아가 쳐들어올 수가 있겠느냐. 그게 이제 흥미로운 부분인데 만약에 정말 이 북미 관계가 진전이 돼서 광물 협정도 만약에 좀 부분적으로 생기고 갈마지구나 이런데 관광 개발하는데 트럼프 자원이 들어가고 막 이러면 제재도 이미 상당히 해제된 걸 거고 미국 사람들이 막 다니고 옛날 연락사무소 때도 그거를 북한이 만약에 안전보장으로 받아들여서 핵무기 비핵화 프로세스를 밟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북한이 그럴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마지막 질문 주신 그 성공 가능성은 북한이 그런 초기에 여러 조치들을 보고 아예 핵이 없어도 생존할 수 있겠구나라는 결심을 해야만 성공하는 거지. 이거 핵무기도 계속 가지면서 트럼프를 잘 활용해서 경제적 이득도 없고 그러면은 반드시 실패로 끝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설득하려면 우리도 진심을 다해야겠지만 북한 스스로도 핵무기가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또는 번영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설득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질문. 제가 예. 선하신 거에 대한 뭐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의 지금 상황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보수 진보로 나눠서 이렇게 탄핵을 둘러서 갈등을 빚고 있는데 보수 쪽에 있는 특히 광화문 집회에 가면 미국이 우리를 뭐 구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계속 발신을 하면서 또 뭐 마침 트럼프 정부가 보수 가치를 중시하는 정부가 들어섰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에 복귀하면 한미 관계가 더욱더 원활해질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 발신이 되고 거꾸로 이제 뭐 CCP 아웃이라든지 이런 뭐 언어들이 나가면서 중국은 그거 굉장히 불편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뭐 현상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 정부보다는 이 보수 정부가 계속 집권을 하면 한미 관계가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긴 한데 거꾸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의 기대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결국은 이제 트럼프가 내가 대통령 될 때마다 대통령이 탄핵된 이상한 나라야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대한민국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저기하고 믿어서 뭔가 군사협력, 정보협력을 했을 경우에 뭔가 제대로 그 정보가 북한이나 이런 데 적대 세력에 넘어가지 않고 할 수 있을지를 의심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트럼프는 저는 굉장히 비즈니스 마인드가 강하기 때문에 이 자기한테 뭐가 더 크게 줄 것이냐를 가지고 선택을 할 것 같은데,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의 오늘날과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금 자기 어쨌든 왕국을 건설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지배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디에 더 많은 그러니까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를 보면 대한민국을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 전통적 가치와 다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과연 설사 윤 대통령이 정부 복귀를 했다 하더라도 당장 한미 정상회담이 가능하겠냐, 또 언제 뭐 하여튼 굉장히 취약한 정권이라고 볼 때 이럴 경우에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으냐가 사실은 좀 걱정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정확하신 지적 같아요. 저 이시바 미일 정상회담 할 때 이시바 총리가 가서 이 중국을 같이 견제하고 전통적인 그런 행이라는 것도 보여주면 관세나 이런 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양보나 이런 게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건 그거고, 뭐쌀 문제 관세 700% 그건 그거고. 그래도 이제 얼마 전에 미일 동맹 돌아가는 거 보면은 계속 프로세스도 가서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동아시아 동맹국 입장에서는 양쪽을 다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안보 수요도 맞춰주고 트럼프 대통령도 맞춰줘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지난번에 어느 분하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정부가 조금이라도 친중이랄까, 뭐 친중까지는 아니어도 뭐 해칭을 하는 정부 정도면 MRO 사업이나 그동안 이제 우리가 미국에 정말 필요한 그 전통적인 이념이 아니고 실용적인 차원에서 한국하고 하려고 했던 것도 못할 수도 있다. 다 안보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진보 정부 입장에서도 그거는 견뎌낼 수 없을 거다. 그렇게 한미 동맹이 다 끊어지고 경제 협력도 안 되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방향은 뭐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이제 한미 동맹의 전통적인 역할 중심으로 가야 되고,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또 잘 엔터테인할 수밖에 없는 이중의 과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못할 것 같진 않아요. 저희가 잘하면 이제 관세나 뭐 국방비 증가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결국은 뭐 그거를 다 잘해내는 어젠다는 다르다. 이 리키지가 안 된다라는 아주 힘든 상황이긴 한데 각각을 다 잘해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럴 때 그 논리를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잘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주한미군의 대중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잘못 설명하면 저런 미국을 왜 우리가 이렇게 하니, 이런 얘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관중적으로 또 그거대로 이동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상황을 잘 논리를 만들어서 이제 질문을 안 하신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질문이 많고 질문을 해보시고, 오늘 토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폭넓고 깊은 식견을 주신 전대성 교수와 이 좋은 자리를 마련해준 윤상민 이사를 위해서 박수 한번